네, 문학사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가 처음 학원에 나왔을 때는 이거를 1, 2월에 진행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진짜 단순 암기가 가능한 영역이 문학사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왜 1, 2월에 진행을 했었냐면은 이제 12월 말에 1차 발표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약간 길 잃은 영혼들이 엄청 양산이 돼요. 그럼 이제 마음을 못 잡고 헤맬 때 문학사를 하면 좀 마음이 빨리 잡히거든요. 아, 그래도 내가 뭔가를 외우고 있다 이렇게. 근데 부작용이 뭐였냐면은 1, 2월에 이 빡세게 외우는 걸로 시작을 하니까 3월이 되기 전에 포기를 해요. 3월이 되기 전에 이것은 나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놓는 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1, 2월에 기본 이론반 그다음에 3, 4월에 문학사반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를 토대로 하자면은 3, 4월 반이 압도적으로 외울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3주 안에 저희는 조선을 끝낼 겁니다. 3주 안에 조선이 끝나고 그렇게 입을 벌써 벌리시면 나중에 속도에 못 따라가세요. 현대 문학사가 1910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1930년대를 둘로 좀 쪼개볼까 합니다. 1930년대가 좀 분량이 많아가지고 얘를 둘로 쪼갤지 아니면 3분의 2 정도 하고 이제 바로 넘길지 이런 거는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까지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지금 9개로 쪼갤 수 있는 부분을 5주 안에 끝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유가 있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1930년대를 둘로 쪼갤 수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달려야 끝낼 수 있는 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또 고전문학사랑 현대문학사를 한 권으로 묶어서 드렸었어요, 교재를. 그랬더니 어차피 둘로 쪼개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둘로 쪼개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처음부터 둘로 쪼개 드렸으니까 뭐 이걸 가지고 가셔서 스프링을 하시든 뭘 하시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그죠? 체육교육과 컨셉에 누구도 우리가 국어교육과인지 모르게 앞에 계속 운동하는 사람이 있는 체력 기르기 반이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안내를 잠시 드렸고요. 3주 안에 저희가 문학사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주실 일은 예습 필요 없어요. 복습이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철저하게 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1페이지 상고시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선생님들이 한국사를 아직 안 따신 분들이 있을까봐 앞쪽에 한국사와 관련된 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고시대 운문의 특징, 뭐 산문의 특징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5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되죠. 참고로 오늘 수업하는 내용에서 올해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원래 계획이 그래요.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고전 운문에서 고전 시가가 출제가 되고 고전 산문이 출제가 되고 그다음 현대 시가 출제가 되고 현대 소설이 출제가 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고전 시가에서는 우리가 뭐가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느냐라고 하면 통계를 내보면은 그냥 압도적으로 시조입니다. 시조. 시조 중에서도 훨씬 출제 확률이 높은 게 우리 현행 시험으로 넘어오면서는 연시조가 출제 확률이 높고 그 다음이 사설시조, 그 다음이 평시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출제가 안 되고 어떤 경우에 출제가 되냐면 얘가 조금 독특한 정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념문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독특한 정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조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출제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 가사예요. 시조 가사가 두 개가 양대산맥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두 개가 다 무슨 시대다? 조선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선으로 몰려 있어 버린 거죠. 고전 시가가. 그런데 꼭 세 문제는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조선 이외의 시대에서 낼 수밖에 없죠. 그게 오늘 수업하는 고려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데서 무조건 하나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산문은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산문은 고전 소설에서 두 개를 내버려도 돼요. 그래서 산문은 거기서만 두 개를 내버려도 되기 때문에 산문은 조금 확률이 떨어진다. 근데 운문은 오늘 수업한 데서 무조건 하나는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작년에는 시조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좀 독특한 애였죠. 시조가 하나가 나오고 가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가 출제가 됐었냐면은 민요랑 그죠? 민요랑 그다음에 이제 한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수업하면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상고시대에서 무조건 하나가 나온다 이랬는데 조선에서 이렇게 시조 이외의 것에서 이렇게 두 개를 독특한 거 두 개를 뿌릴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시험이 선생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쉬운 시험이었어요. 생각보다는 좀 쉬운 시험이었고 그 전해를 같이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해는 꽈락이 엄청 많았습니다. 국어교육과에서 꽈락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는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주민이거든요. 원어민이에요. 그런데 이제 꽈락이 엄청나게 나왔었어요. 엄청 어려운 애였단 거죠. 작년이 쉬운 애예요. 그럼 올해는 어려운 애입니다.
올해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해보다 훨씬 더 빡세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 예상으로는 올해가 TO 폭발 마지막 해예요. 마지막 해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 차례 탑승을 하시든 아니면은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내년에 100점을 맞으시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합격을 하기 때문에 100점을 맞든가 아니면 올해 합격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상고시대 우문의 특징 5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시대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라고 하면은 고려 이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 이쪽을 얘기를 한다. 발해까지 포함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발해 문학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야청도의성 정도밖에 남아있지가 않고 산문에서는 거의 우리 시험 범위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 정도까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운문에서는 거기 보시면 집단적 서사적 성격의 원시 종합 예술은 점차 개인적 서정적 시가로 분리 발전하면서 고대 서정가요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 그다음 두 번째, 한자의 보급으로 한문학이 발전하였고 한시가 창작되기 시작하였다. 그다음 신라시대에는 국문학사상 최초의 정형화된 서정시인 향가가 등장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자, 고전 운문에서 시험 범위는 세 개인 거예요. 첫 번째, 고대 가요. 두 번째, 한시. 세 번째, 향가다.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입니다. 자, 그런데 상고시대 문학의 흐름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상고시대 문학의 흐름을 선생님들이 좀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문학의 발전 흐름이에요. 문학의 발전은 어디에서 어디로 발전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집단에서 개인으로 발전을 합니다. 집단에서 개인으로 발전을 한다. 집단에서 개인으로 발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어디로 발전을 한다라고 봐야 되냐면은 서사에서 서정으로 발전을 한다. 요거는 이제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단 서사시에서 개인 서정시로 발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사를 이해를 하시면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게 선생님들이 태초에 태어나면은 태초에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연애나 뭐 가정을 이룬다거나 이런 것에 관심이 갈까요? 전혀 안 갑니다. 오늘은 멧돼지한테 치여 죽느냐? 호랑이한테 물려 죽느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생존인 거예요. 그럼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혼자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우리가 저 거대한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뭉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형성을 해서? 집단을 형성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집단을 형성했는데 우리가 멀쩡히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남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계속 빌기 시작해요. 신, 하늘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막 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떻게 또 돌을 탱 내려치니까 이게 쪼개지면서 날카로워졌죠. 그게 바로 뭐다? 뗀석기.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조금 더 갈아볼까? 간석기. 이러면서 점점 발전을 해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삶에 뭐가 생긴다?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여유가 생긴다? 연애. 그죠? 연애를 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발전을 한다? 서정시가 발전을 해 나갔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에 대한 인식은 원래 집단이 안정기에 가야만 개인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자,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민주항쟁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뭐밖에는 관심이 안 가요. 민주화 투쟁, 인간다움 이런 것에 대한 추구만 막 있는 거잖아요. 요즘 시대는 어때요? 집단이고 뭐고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개인주의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사회가 안정권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발전을 해나간다? 개인에 대한 인식과 개성의 발현이 시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서사에서 서정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선생님들 서정문학은 1, 2월달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서정문학은 굉장히 압축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각야각여도 못하게 생겼는데 압축적인 표현, 뭐 수사법, 의문문 뭐 이런 걸 떠올릴 수 있느냐? 전혀 떠올릴 수가 없는 거죠. 즉 문학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차후에 발전이 되는 거예요. 아주 뒤에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태초에 문학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었느냐? 할머니의 옛 이야기 형태를 띈다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 삶에는 무엇이 있었다? 이야기라고 하는 게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도 이야기가 존재했고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서도 이야기가 존재했다. 그럼 모든 문학은 어디에서 시작을 한다?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가요는 반드시 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여기 서사라고 하는 배경설화가 존재를 해요. 배경설화로부터 시가 발전을 하는 거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시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단독으로 존재했다 안 했다.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노인이 그때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맥락을 전해주면서 노래까지 함께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가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향가나 고려 가요까지도 마찬가지인데 고려 가요 정도까지도 뭐랑 같이 발전을 하냐면은 배경 설화와 같이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럼 배경 설화는 이 시에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해석의 단서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해석의 단서가 되어주고 시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되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요 정도는 선생님들이 밑밥을 깔고 이제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가요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 향가까지는 출제가 될 때 반드시 뭐를 제공을 좀 하는 편이냐면은 배경설화를 함께 제공을 해요. 함께 제공을 해서 이거를 같이 해석을 해봐라.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집단에서 개인으로 발전을 해나간다라고 했었을 때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사람들이 하늘에게 빌고 그죠? 신에게 빌고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무엇을 비느냐? 동물 많이 잡게 해달라고 빌고 곡식 많이 열리게 해달라고 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선생님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 요새 문학 읽으시나요? 개뿔. 지금 읽으실 거는 다 뭐예요? 개론서밖에 안 읽으시죠? 뭐 읽어봤자 문학 어떻게 읽어요? 해법문학 자습서로 읽죠. 왜 그렇게밖에 못 읽으세요? 항상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죠. 거짓말쟁이들. 다 넷플릭스 보고 있는 거 압니다. OTT만 끊어도 시간이 남아돌 텐데 그걸 못 끊으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뭘 못 읽는다? 문학을 못 읽어요. 문학을 독립적으로 감상을 하려면은 압도적인 뭐가 필요하다? 여유 시간이 필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남고 남아서 도저히 쓸 데가 없다 이러면은 문학책을 뒤적여 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문학은 이렇게 뭔가 유흥이라든지 여유 시간을 보내는 형태로 발전했을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발전을 했을 것이냐? 생존으로부터 발전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만 하고 문학 독립적으로 존재하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종합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빌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면서 연극을 하면서 이렇게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문학은 어떤 형태를 띠느냐? 요 용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원시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요 용어를 아예 외우셔야 돼요. 이 단어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시험을 치실 때에는 약속된 언어로 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된 언어를 외워주셔야 된다. 어떤 단어로 외우자? 원시 종합예술이다. 그러니까 뭐 고대 종합예술 이렇게 하면은 사실 답으로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약속된 언어는 뭐다? 원시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지가를 볼 때에도 뭐를 분석을 해요? 요 작품이 원시 종합예술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다 뜯어냅니다. 전부 다 뜯어내서 학생들한테도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 우리의 고대 문학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가르쳐줘야 되니까. 원시 종합예술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가르쳐줘야 되니까. 자, 상고시대 산문의 특징까지 보고 이제 개별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시 시대의 문학, 자연현상의 기원에 대한 관심으로 천지창조나 생명의 유래에 대한 신화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시험 범위에 거의 안 들어가고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내면은 되게 낯설고 많이 틀릴 만한 게 뭐냐면은 뭐 이제 지모형 설화나 이런 것들 옛날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천신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거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보통 거인의 형태를 띠고 있고 굉장히 큰 여신이에요. 엄청 큰 거인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산을 만들어내요. 근데 산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줄 압니까? 똥을 싸요. 똥을 싸면 그게 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줌을 넣어요. 그럼 그게 강이 됩니다. 이런 식의 설화들이 존재를 해요. 이게 이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제 창세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창세설화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 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시험 범위는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건국신화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건국신화부터 보죠. 우리 해법문학자습서 고전산문 제일 첫 번째 작품이 뭐냐라고 해서 살펴보시면은 단군신화로 시작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건국신화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무속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서사시 쪽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리대기나 이런 것들 혹은 이제 뭐 제주도에서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어떤 전설들, 설화들 이런 것들이 창세 설화에 해당을 하는데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 좀 잘 안 들어간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첫 번째가. 추상적 사고의 발달로 보편적인 체험을 토대로 한 신화가 구성되었다. 천지창조나 모든 생명체의 유래를 노래하는 신화가 창작되어 불렸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시기에 불렸던 노래의 내용과 구조는 건국신화 형성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면 고대 국가의 건국신화, 여기부터가 우리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고대 국가의 성립과 함께 건국신화가 등장하였다. 신화를 통해 국가의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정복과 지배의 과정을 정당화하며 자기 집단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자기 집단의 우월성을 어떻게 과시를 하느냐? 일단 천신의 후예다. 우리가 천신의 후예다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우리가 내려온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좀 반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건국 신화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선생님 알아두시고, 그다음 단군 신화는 거기에 이제 환웅이 나오기는 하지만 토템 신앙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 토템 신앙, 뭐 애니미즘 이런 단어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건국하는 과정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며 탄생고난, 극복, 승리의 전형적인 영웅 일대기 구조를 보인다. 선생님들 영웅 일대기 구조는 아예 외우셔야 됩니다. 오늘 주몽신화 볼 예정이라서 영웅 일대기 구조 전체를 외우셔야 되고, 우리 기출문제에서 영웅 일대기 구조가 출제가 많이 됐느냐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출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학의 대표적인 이야기 문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언제든 출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두 가지 방향으로 영웅 일대기 구조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영웅 일대기 구조의 각 단계를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순서 하나 틀림없이 사용하는 용어 하나 틀리지 않게 전부 다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영웅 소설 또는 군담 소설을 읽으면서 영웅 일대기 구조에 해당하는 부분을 뜯어내시고, 이 부분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를 분석해 내실 수 있는 것까지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단계 정확하게 외워두기, 두 번째는 작품에서 분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연습해두기. 인간 세상을 주관하는 초월적인 존재를 제시함으로써 원초적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집단 가물을 동반하는 각 고대 국가의 국중대회, 영고동맹 무천 등에서 국가의 번영과 풍농을 기원하면서 서사시로 불린 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의 문학이 나오게 되는데요. 선생님들 삼국이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선생님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 한국사 시험을 칠 때 아마 나올 텐데, 중앙집권국가가 발전을 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네, 율령반포. 네, 불교의 수용. 네, 왕권 강화인데 이게 뭐냐면 재정분리입니다. 재정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재정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추가를 한다면 이게 한문학의 전례입니다. 한문을 통해서 외교 문서를 쓸 수 있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중앙집권화가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율령반포, 불교의 수용, 그 다음에 재정분리, 그 다음에 한문의 수용,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선생님이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뭐가 시작이 되었다. 중앙집권국가가 시작이 되었고, 삼국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국시대 문학은 한문학이 뚜렷하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문학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차원에서 중요하냐? 기록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문학을 우리말로 기록할 수는 없으나 무엇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한문으로는 적어도 기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학의 기록 문학의 시작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전설 민담의 형성 보겠습니다. 삼국시대에 이르러 신화의 시대에서 전설 민담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선생님들이 이거 발전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신화 다음이 전설이고 전설 다음이 민담입니다. 그래서 설화에는 세 개가 들어간다. 신화, 전설, 민담은 설화 안에 들어간다. 그런데 발전 순서는 어떻게 된다? 신화, 전설, 민담 순서로 가야 된다. 이 순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때 제가 쓰이는 거예요. 집단으로부터 개인으로 발전을 한다가 쓰이게 된다. 왜 저게 쓰이냐면요. 자, 신화의 시대에서는 압도적으로 무엇이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이 세계가 승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집단이 승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적인 존재잖아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잘것없는 개인이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아예 맞설 생각조차 못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게 신화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전설의 시대에서부터 뭐가 싹트기 시작하냐면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뿅뿅뿅뿅뿅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치밀기 시작을 한 거죠. 하지만 개인은 세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계와의 대결 의지는 보여요. 내가 어떻게 세계를 한번 이겨보겠다. 자유로운 나의 삶을 살아보겠다. 이런 의지는 보이지만 결국에는 세계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전설의 마지막은 항상 뭐로 끝나야만 된다. 비극으로 끝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약간 규칙이 있습니다. 왜 비극으로 끝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아직까지 세계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힘이 강하다, 강하지 않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설의 시대. 그런데 민담의 시대로 오면은 선생님들 민담이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야기예요. 민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콩쥐팥쥐에 나오는 콩쥐가 머리를 노랗게 탈색을 하고 칼라 렌즈를 끼고 해외 유학을 가면은 얘가 누가 되냐면 신데렐라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각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든 비슷한 화소가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화소가. 그래서 이 전승 범위도 달라요. 신화 같은 경우에는 그 민족 내에서나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군 신화는 고구려에 오는 순간 힘을 못 써요. 왜냐면 고구려에 와가지고 야 우리 조상이 웅년대 이러면 어쩌라고. 우리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왔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족 안에서나 통해요. 신화는. 전설은 어디서 통할까요? 전설은 해당 지역에서 통합니다. 왜냐하면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증거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전설의 고향 모르시죠? 이제 모를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때는 전설의 고향 여름마다 봤거든요. 그런데 항상 시작이 뭐냐면은 이 이야기는 전라도 남원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다. 이러면서 이제 지역을 딱 알려줘요.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이 이야기의 증거로 전라도 남원에 가면은 무슨 돌덩어리가 있다. 그게 사람 모양처럼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인 증거물. 그런데 민담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든 동일한 이야기가 통하기 때문에 보편성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민족성, 신화는 민족성, 전설은 지역성이라고 한다면은 민담은 보편성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민족성, 지역성, 보편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담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흥미 위주다. 그래서 흥미를 최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 우리나라에 그대로 거의 전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민담은 각 세계별로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자, 고승들의 일화를 통해 불교의 이치를 쉽게 전달하고 상층과 하층, 남녀의 관계가 다양한 설화로 전승되면서 서사문학이 활기를 보인다. 고대 설화는 폐간문학과 가전을 거쳐 소설로 발전되며 김부식의 삼국사기, 일련의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전해진다. 박앤량의 수의전에도 설화가 수록되어 있으나 전하지 않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삼국사기, 삼국유사, 수의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안 물어보긴 하는데 선생님들 외우고는 있으셔야 되는 원전입니다. 원전명이에요. 왜냐면은 삼국사기랑 삼국유사가 각종 설화들이 많이 전해지고요. 삼국사기는 이게 정사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삼국유사는 야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의전이 중요한데요. 사실은 우리 시험에서는 수의전이 제일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수의전으로부터 기이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성을 갖춘 이야기들은 수의전에 많이 실려 있었다. 그래서 제 꿈이에요. 제 꿈이 뭐냐면은 죽기 전에 3대목과 수의전을 발견하고 싶다. 그래서 떼부자가 되고 싶다. 이게 제 꿈입니다. 그거 발견만 하면은 진짜 떼부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3대목 발견하죠? 그 안에 어마무시 많은 향가들이 실려있다. 라고 전해지거든요. 떼부자. 수의전 발견하면은 전기소설이 엄청 실려있다고 하거든요. 떼부자. 한 편당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꿈인데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없네요. 자, 6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설과 민담 정리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신화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 신화도 위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전설은 구체적 사물이나 지명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다. 뚜렷한 시간과 장소가 있다. 그래서 지역성을 보인다라는 얘기죠. 사건에 대한 증거물이 있다. 민담은 흥미 위주로 만들어진 이야기고 뚜렷한 시간과 장소가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증거물이 없고요. 대신에 체계적인 서사 구조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흥미로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이제 이 민담이 뭐로 발전을 해나가냐면은 폐간문학을 거쳐서 가전체 문학으로 발전을 해나가요. 즉 소설의 어떤 전 단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체계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자, 전기의 등장입니다. 선생님들이 이거 한자도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영웅들의 일대기를 쓴 것도 전기문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한자가 달라요. 그래서 특히 어느 한자를 잘 보셔야 되냐면은 뒤에 기자를 잘 보셔야 돼요. 기. 그게 기이할 기자입니다. 그래서 요 한자를 좀 잘 알아두자. 전기란 귀신과 인연을 맺거나 용궁을 배경으로 하는 등 기괴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이른다. 수의전에 수록된 작품들이 대부분 전기에 해당하며 삼국시대에 이르러 등장인물이 겪은 기이한 체험을 적은 전기가 등장을 한다. 그 다음 이제 한문학의 발달인데요. 서민들이 참여했던 설화문학과 달리 한문학은 상류층이 주도한다. 삼국이 정립되면서 중국과의 문물 교류가 활발해지고 특히 통일신라 시대에서 중국으로 유학생을 파견하면서 더욱 발전한다. 한문을 활용하여 이념 및 법률을 정비하고 역사서를 편찬하였다. 그런데 이제 삼국시대의 한문학에서는 3명의 작가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운문에서는 3명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을지문덕, 최치원, 그 다음에 양태사입니다. 을지문덕, 최치원, 양태사. 이 중에서 출제확률이 제일 높은 것은 최치원입니다. 을지문덕, 최치원, 양태사고요.
을지문덕 같은 경우에는 여수장 오중문시라고 하는 한시를 남겼는데 이게 최초의 한시예요. 우리가 아직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는 최초의 한시다. 그리고 양태사의 작품은 야청도의성인데 야청도의성 유일한 발해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유일한 발해 작품이다. 그래서 뭐 다듬이 소리가 들리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시예요. 야청도의성입니다. 최치원의 작품은 좀 여러 편 되기 때문에 각각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7페이지 당군 신화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론을 먼저 보신 다음에 저희가 그 작품을 쭉쭉쭉 조금 중요한 것들을 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작품 선정은 어떻게 해놓은 상황이냐면 1, 2월 달 반에서 봤던 거는 3, 4월에 좀 안 겹치게 짜놨고요. 그 다음에 1, 2, 3, 4월 다 하더라도 해법문학 자습서에 실려있는 모든 작품을 저희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따로 현대시 독하게 끝내기, 현대소설 독하게 끝내기, 그리고 5, 6월에 고전문학 독하게 끝내기 이렇게 짜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이제 들으시면은 해법문학 자습서에 있는 작품을 다 찍먹 정도는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터디 개별적으로 짜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다 그러면 안 들으셔도 돼요. 안 들으셔도 되고 나는 자기주도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회생활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 혼자 공부하고 싶다 이러면은 근데 나 혼자 공부하려니까 좀 어렵다 이러면은 이제 같이 들으시면은 되고 각자 자기 맞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기에는 이렇게 말했다. 옛날 환인 재석을 말한다. 의 서자 환웅이 자주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삼위퇴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주어 즉시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즉 지금의 묘양산이다.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라 하고 스스로를 환웅천왕이라고 하였다. 환웅천왕은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리고 교화했다. 그 당시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 속에 살고 있었는데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원하였다. 이때 환웅이 신령스러운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했다. 너희가 이것을 먹되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모습을 얻으리라.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받아 먹으면서 3, 7일 동안 금기하였는데 3, 7일이면 이게 뭐냐면은 21일이에요. 3, 7, 21이기 때문에.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지만 금기를 지키지 못한 호랑이는 사람의 몸이 되지 못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환웅이 사기를 쳤다입니다. 21일만 버티면은 된다라고 했으면은 호랑이도 버텼겠죠. 근데 호랑이가 100일 버티라고 했으니까 얘는 뛰게 나간 거고 그다음에 21일 버틴 곰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3, 7일이 뭐냐면은 지금은 그런 전통이 없긴 하지만 원래 애를 낳고 나면은 3, 7일 동안 금줄을 걸고 외부 사람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 3, 7일이 굉장히 신령스러운 시기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금기를 지켜야만 되는 시기고 전통적으로 굉장히 약속된 어떤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웅녀는 혼인할 상대가 없어 매일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하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당군왕검이라고 불렀다. 당군왕검은 당요가 즉위한 지 50년이 되는 경인년 그 다음에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고 불렀다. 당시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는데 그곳을 궁월산 또는 금미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는 1500년 동안 백악산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 무왕이 즉위하던 김효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 그래서 당군은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그 후 아사달로 돌아와 숨어 살면서 산신이 되었는데 이때 나이가 1908세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선생님들이 뭐를 뽑아내셔야 되냐면 일단 시험용으로 뽑아내셔야 되는 것들 쫙 읊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잡으셔야 되는 게 환인, 환웅, 당군으로 이어지는 3대기 구조를 가진다. 이 3대기 구조는 우리 문학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대가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게 나온다? 이러면 3대기 구조를 따르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줄에 천부인 세계를 비롯하여 각종 상징적 의미를 가진 소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소재들의 의미를 선생님들이 뽑아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천부인 세계의 경우에는 방울, 칼, 거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늘의 위엄 또는 위력과 신성성을 상징한다. 하늘의 위엄과 신성성을 상징한다. 하늘의 위엄과 신성성을 상징한다. 천부인 세계. 하늘에서 부여한 어떤 증거라는 거죠. 이게 하늘의 위력과 위엄과 신성성을 상징한다. 그 다음 줄에 신단수 있거든요. 신단수. 얘는 뭐랑도 엮어가지고 봐야 되냐면은 이거 항상 내신 시험 문제 낼 때 박혁거세
신화랑 같이 엮습니다. 그래서 박혁거세 신화에 뭐가 나오냐면 하늘에서 자줏빛 동아줄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당겼더니 황금 알이 든 상자가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 자줏빛 동아줄과 신단수가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읊어드리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9월쯤 되면은 이런 걸 선생님들이 이런 용어로 읊으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매개체. 그 다음에 풍백과 그 다음 줄에 풍백과 우사와 운사가 있는데 풍이 바람, 우가 비, 운이 구름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농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를 추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농경 문화를 상징하고 농경 문화를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4줄 내려오셔서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 있거든요.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 그리고 그 다다음 줄에 보시면 이제 3, 7일 동안 금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묶으셔서 통과 의례입니다. 통과 의례. 그냥 요 단어는 외우실게요. 통과 의례, 통과 제의. 어디든 쓸 수 있다. 언제 어디든 쓸 수 있냐면은 A라는 존재가 발전된 B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떤 실현 고난 역경이 있다. 이러면은 이걸 통과 의례, 통과 제의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 다음 곰과 호랑이는 토템 신앙을 상징한다. 토템 신앙을 상징한다. 애니미즘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토템 신앙이라고 보셔야 되고 토템 신앙을 상징한다. 이 정도? 그래서 이제 환웅은 천신이고 천신의 후예고 그 다음에 곰은 웅녀는 토템 부족이죠. 그래서 비범한 출생을 했기 때문에 혈통이 신기하죠. 신기한 어떤 비범하고 신기한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가 우리의 국조가 될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시면은 8페이지에 주몽신화입니다. 주몽신화. 이 주몽신화를 통해서는 물론 이제 3대기가 나오기는 해요. 3대가 나오기는 하는데 주몽신화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영웅 일대기 구조를 외워야 된다라는 거죠.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외워야 된다. 자,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곧 졸본 부여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화주라고도 하고 성주라고도 하나 모두 잘못된 것이다. 졸본주는 요동 경계에 있는데 국사 고려 본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시조 동명성제는 성은 고시고 이름은 주몽이다. 그러니까 합치면은 고주몽이 되는 거죠.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해부루가 동부여로 피해가 살았는데 부루가 죽자 금화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금화는 그때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사정을 물으니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물의 신 하백의 딸 유아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웅신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혹하여 사통하고는 저를 버리고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을 꾸짖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내 살도록 했습니다. 금화는 괴이하게 여겨. 근데 이 금화가 금두꺼비예요. 와가 두꺼비 와자거든요. 그래서 두꺼비처럼 생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금화조차도 조금 특이한 인간이긴 합니다. 아예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범인은 아닙니다. 금화는 괴이하게 여겨 유화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었더니 햇빛이 비추었다. 이 햇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 그래서 천신의 힘이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녀가 몸을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추었다. 이로 인해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5대쯤 되었다. 그런데 이 알이 동그란 모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알이 하필 왜 알에서 태어났느냐, 상자가 아니라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태양을 닮았기 때문에 해를 닮았다라고 하는 모양의 유사성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라고 봐야 돼요. 왕이 알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었지만 모두 먹지 않았고 길에다 버렸으나 말과 소가 피해갔으며 들판에 버리니 새와 짐승이 덮어주었다. 왕은 알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깨지지 않았으므로 유아에게 돌려주었다. 유아가 천으로 알을 부드럽게 감싸 따뜻한 곳에 두자 아이가 껍데기를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겉모습이 영특하고 기이했다. 겨우 7살에 용모와 재략이 비범했으며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100번 쏘아 100번 맞추었다. 나라의 풍속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했으므로 이로써 이름을 삼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주몽의 능력이 활과 화살을 잘 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은 고구려가 수련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력을 중요시 생각을 했다.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은 나중에 최치원전이라고 고전 소설이 있는데 최치원전으로 가면은 영웅이 인정을 받는 게 문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능력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다 무예입니다. 무예. 금화에게는 아들이 7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다. 그러나 그들의 기회가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자 맏아들 대소가 왕에게 아뢰었다. 주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왕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했다. 주몽은 준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조금씩 주어 마르게 하고 늙고 병든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했다. 왕은 살찐 말을 타고 주몽에게 마른 말을 주었다.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이 함께 주몽을 해치려 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몽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나라 사람들이 곧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 너의 재주와 지략이면 어딜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빨리 떠나거라. 그래서 주몽은 오이 말이 협보에 원래는 오이 등 세 사람과 벗을 삼아 떠나 엄수에 이르러 물에게 말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자 하백의 손자다. 오늘 도망치는데 뒤쫓는 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 건너게 했다. 그러고는 다리를 풀었으므로 뒤쫓던 기병은 건너지 못했다. 주몽은 졸본주에 이르러 마침내 도읍을 정했으나 미처 궁궐을 짓지 못하고 비류수가에 초가집을 지어 살면서 국호를 고구려라고 했다. 이로 인해 고를 성씨로 삼았다. 이때 주몽의 나이 12살이었는데 한나라 효원제 건소 2년 갑신년에 즉위하여 왕이라고 일컬었다. 고구려는 전성기에 21만 508호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게 주몽의 아들이 유량입니다. 그래서 3대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3대기가 완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영웅 일대기 구조를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오늘 꼭 외워야 되는 것은 무엇? 영웅 일대기 구조. 왜 얘를 외워야 되냐면은 나중에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되면은 이제 영웅소설이 이 일대기 구조에서 살짝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벗어나고 변형되었는가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뽑아내셔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고귀한 혈통입니다. 보통은 천신의 후예여야 돼요. 두 번째, 신이한 탄생. 이거를 왜 신이한으로 써야 되냐면은 이게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한을 뭐로도 바꿀 수는 있냐면 기이한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꼴이 아닌 채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범한 능력입니다. 또는 비범한 또는 뛰어난 능력.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무슨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느냐? 신이한 능력, 비범한 탄생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실 맞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좀 지켜주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기아. 기아와 죽음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기아화소예요. 우리 이야기에는 아이가 버려지는 이야기 구조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기아화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조력자의 등장이죠. 이 조력자는 우리 1, 2월에 배운 행위소 모형에서 나오는 용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 조력자를 만나서 도움을 받은 다음에 이제 무엇으로 성장을 하느냐? 영웅으로 성장하여 성취 달성. 이때 이 성취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자가 영웅이냐 군담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이 이야기가 영웅소설이냐 군담소설이냐 이런 것들이 조금 나눠지긴 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고주몽의 경우에는 무엇이 성취예요?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게 성취거든요. 그런데 유충열전 같은 데 가면은 왕을 기준으로 한 질서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영웅적 존재가 되는 것보다는 신하로서 머무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런 차이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구조를 외우되 어떤 작품마다 차이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분석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몽 신화와 당군 신화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주몽 신화 같은 경우에는 막 위협도 있고 이겨내는 것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당군 신화는 어때요? 평화롭습니다. 평화로워요. 이게 남방계 신화랑 북방계 신화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북방계 신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래서 투쟁을 통해서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는 반면에 남방계 같은 경우에는 좀 평화로워요. 그래서 투쟁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혁거세 신화는
어디에 껴있느냐, 어디로 보면 되냐면은 당군 신화와 유사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박혁거세는 그냥 바로 추존이 되잖아요. 얘는 더 이상 투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존재한다. 근데 두 작품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3대기 구조라고 하는 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게 좀 공통점이 되겠죠. 3대기 구조가 드러난다. 그런 것들 쌤들 좀 비교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는 뭐랑 뭐를 비교를 하셔야 되겠어요. 당군신화, 주몽신화, 박혁거세 신화를 두시고 요거 세 개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당군신화, 주몽신화, 박혁거세 신화까지. 자, 그 다음 지하국, 대적, 태치설화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 구조가 나중에도 반복이 돼요. 다른 작품들에도 반복이 되는 이야기 문법으로서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 기출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로 나왔었냐면은 이제 채충전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지하국 태치설화랑 유사한 것과 차이점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설화를 출제를 할 때는 단독 출제 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단독 출제는 불가능한데 여기서 반복되는 이야기 문법을 가지고 고전 소설을 분석해봐라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옛날 어느 정승집에 외아들이 있었다. 그는 낮에는 자고 밤만 되면 살짝 일어나 어디론지 자취를 감추는 것이었다. 이윽고 몸에는 갑옷을 입고 창검을 잡은 사나이가 말을 타고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그 젊은 무사는 자기 아들이었다. 정승이 어찌 된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아들은 오늘 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독수리가 아름다운 여인 셋을 납치해서는 산중에 있는 바위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퇴치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대답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다른 정승집에서 새 딸을 구하는 자에게는 막대한 돈과 새 딸을 줄 것이다 라는 방을 붙였다. 어젯밤에 익혀둔 길을 따라 바위 밑까지 와서 보니 그곳에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밧줄에 바구니를 이어 방울이 울리거든 바구니를 끌어올려라 하고 남은 사람에게 당부한 뒤 그는 그 바구니에 올라타고 내려가 밑에 닿았다. 그 아래는 별세상이었다. 여인은 이제 여인을 만난 거죠. 도적은 대단히 강한 놈입니다. 그리고 12대문의 입구에는 개나 새 그 밖에 무서운 동물들이 각각 지키고 있으므로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말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여인은 재차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최초의 대문을 들어갈 때 개에게 떡을 던져주십시오. 개가 그것을 먹고 있는 동안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대문을 지키는 새에게는 콩을 던져주십시오. 또 다음이라며 이렇게 던져줄 물건 12가지를 알려주었다. 그는 그대로 해서 무사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자 여인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도적은 지금 마침 사냥을 하러 가서 3개월 후에나 돌아올 것입니다. 도적은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있으므로 자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우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큰 바위는 도적이 제기차기라는 돌입니다. 이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했다. 그는 그것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러자 여인은 그를 샘으로 데려가 그 물을 마시게 했다. 젊은 무사가 한 달간 그 물을 마시자 큰 바위 덩어리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정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략이 좀 없어진 상황이고요. 무사는 사력을 다해 재차 목을 쳐서 도적을 죽인 뒤 도적을 만나서 이걸 다 한 거겠죠. 많은 졸개를 물리치고 정승의 새 딸을 구해 구멍 밑까지 오게 되었다. 바구니에는 세 사람밖에 탈 수 없어서 무사는 또 무슨 변이 생길지 모르니 내가 먼저 탈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여인들을 먼저 태웠다. 그리고 줄에 매달려 있는 방울을 흔드니까 밧줄은 끌어올려졌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다음 바구니는 내려오지 않았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새 딸을 구출한 것을 자기들의 공으로 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는 가질 수 있는 데까지 동물의 고기를 준비하여 학을 찾으러 나섰다. 학을 만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고 환청하니까 학은 그를 태워 구멍에 밑까지 날랐다. 도중에서 학이 침을 뱉음으로 그는 재빨리 고기 한 주먹을 학의 입에 넣어주었다. 잠시 후에 또 침을 뱉음으로 또다시 고기를 넣어주었다. 몇 차례 그렇게 하는 동안 준비해간 고기가 떨어지자 젊은 무사는 하는 수 없이 자기의 팔 한쪽을 베어 학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리고 겨우 그는 지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 배신한 사람들은 모두 처치하고 젊은 무사는 정승의 세 딸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지냈다고 한다. 보시면은 개인이 고난과 역경을 겪지만 자기 스스로 이것을 탈출해내야 되겠죠. 하지만 맨 마지막에 뭐가 있다는 점에서 해피엔딩에 도달한다는 점에서 얘는 지금 신화, 전설, 민담 중에서 뭐로 봐야 되겠다? 민담으로 봐야 되는 거야. 중간에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 한들 민담이다. 그래서 아래쪽에 해설을 읽어보시면은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는 지하에 사는 도적이 정승의 세 딸을 납치해가자 무사가 지하에 내려가 사력을 다해 도적을 물리치고 지상으로 돌아와 정승의 세 딸과 결혼하는 이야기이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이야기 구조로 고전소설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의 이야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고전소설인데 이런 구조가 드러난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하국 퇴치설화랑 연결시켜서 출제를 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구조를 잘 알아두시고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라고 하는 게 들면은 그대로 요 지하국 퇴치설화라고 하는 명칭을 떠올리셔야 된다.
주인공이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업적을 이룬다는 점에서는 영웅서사의 구조를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무사가 강자인 도적에 맞서 도적을 물리치고 결국 승리를 쟁취하는 것에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적 전망을 전달한다. 이 마지막이 이제 핵심인 거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 자, 다음 10페이지 고대가요입니다. 고대가요의 개념은 고대 무적국가 시대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 불린 노래를 의미합니다. 특징을 보시면 원시 종합 예술에서 발생한 노래로 서사와 시가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배경설화를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초기에는 집단 노동요, 의식요 위주로 되어 있으나 이후에는 개인적 서정가요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가요의 배경설화의 의미 이런 것들을 가끔 물어보는데요. 이 배경설화가 어떤 의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서정가요가 원래부터 독립된 형태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서사적인 형태 속에서 서정적인 부분이 독립되면서 만들어졌음을 알려준다. 즉 이해에도 도움을 주고 시가 발달 과정을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음 기록 수단이 없어 구전되어 오다가 후대에 한역되어서 전한다. 한자로 기록된 작품도 짤막하게 뜻만을 기록하고 있어 그 본래 모습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기록되기 이전에 많은 시가들은 배경설화의 제목만 전해지기도 하는데 그 아래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중간중간 이제 좀 발견이 되는 애들도 있어요. 자, 12페이지,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네가 고대가요의 전부입니다. 고대가요의 전부예요. 그러면 얘네는 다 외우자. 자, 공모도화가랑 구지가랑 황조가 이렇게 세 개를 먼저 순서를 잡습니다. 보시면은 공모도화가, 구지가, 황조가 요 순서대로 발전했다라고 보통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모도화가는 고조선의 시고 이제 구지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구지가를 불러가지고 뭐를 받아내립니까? 박혁거세가 태어날 알을 받아내리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신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황조가는 유령이기 때문에 고구려 2대조죠. 2대기 때문에 요게 그 다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공모도화가는 다소 약간 서정성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지가는 집단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황조가는 개인 서정시로 봐요. 그러면 거짓말. 아까 집단에서 개인으로 발전한다면서 지금 뭐가 먼저 들어가 있다. 서정이 먼저 들어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공모도화가 이전에 집단성을 갖춘 노래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것이 발전했을 것이다 라고 보통 봅니다. 굳이 순서를 갈아 끼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공모도화가도 사실은 집단의 노래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이 노래가 한번 읽어보시면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경설화까지 보시면 고조선의 뱃사공 광리자고가 새벽에 일어나 배를 저어가는데 백수광부, 그러니까 머리가 하얀 미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풀어헤치고 술병을 들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뒤따르는 그의 아내가 말려도 미치지 못하여 결국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다. 이에 그의 아내는 가지고 있던 공후를 타며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매우 슬펐다. 노래를 마치고 나서 그 아내도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광리자고가 집에 돌아와서 그의 아내 여옥에게 말하였다. 여옥은 그 말을 듣고 슬퍼하며 공후를 가지고 그 소리를 본받아 타니 듣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단의 노래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 나오는 백수광부가 뭐로 해석이 될 수 있냐면 나라무당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었죠. 재정일치사회였습니다. 재정일치사회.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어떤 사회로 나아갔느냐? 재정 분리의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권력을 잃게 되느냐? 나라 무당들이 권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 좌절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두 번째 뭐로 보냐면은 이 백수광부를 주신으로, 술의 신으로 해석을 하고 그 백수광부의 죽음을 말리려고 했던 아내를 음악의 신으로 해석을 합니다. 음악의 신으로. 그래서 이 신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을 슬퍼한 신적인 존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얘가 집단성을 갖춘 노래로 해석이 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순서를 바꿀 필요가 없다. 대신 공모도화가에서 선생님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다른 것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노래의 의사소통 구조입니다.
의사소통 구조인데 뭐냐면은 여기 관찰 대상이 존재를 해요. 관찰 대상은 백수광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관찰 대상을 관찰한 원작자가 있습니다. 원작자가 있어서 이 원작자는 백수광부의 처가 되죠. 백수광부의 처가 이 노래를 원래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와가지고 이 모습을 누가 관찰을 해가지고 광리자고가 이것을 관찰을 한 다음에 그죠? 광리자고가 관찰을 한 다음에 누구한테 전달을 해줘요? 광리자고의 처로 보이는 여옥에게 전달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누가 부른 것처럼 보이냐면은 여옥이 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공무도화가는 작자를 항상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백수광부의 처라고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작자를 살려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전되는 그죠? 노래가 구전되었다, 구비전승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의사소통 구조를 좀 선생님들이 뽑아내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을 뽑아내실 수가 있어야 되냐면은 물의 상징적 의미예요. 만약에 이거를 시험에 낸다라고 하면 이미 기출에서도 그렇게 냈고 물의 상징적 의미를 물어보게 되는데 1 내지 4행이 모두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물이. 4행엔 지금 없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물을 복원을 시켜야 돼요. 물을 복원을 시켜서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줄. 이미여 물을 건너지 마오. 이제 그 물은 뭐예요? 왜 물을 건너지 말라고 하느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물을 건너가면 죽을 것 같아서 건너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물 안에 어떤 정서가 들어가 있느냐? 아내의 충만한 사랑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충만한 사랑이 있으니까 물에 빠져라 이게 아니라 물을 건너지 말라고 하는 그 물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을 해보자면 아내의 충실한 사랑, 충만한 사랑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런데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라고 되어 있죠. 이행에 물을 건너시네. 물을 건너버렸으니까 뭐 하게 되어버렸다. 죽었다. 이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별. 인과의 이별. 그 다음에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가시님을 어이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 지금 배경설을 읽어보시면은 백수광부의 처가 노래를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본인도 물에 빠져 죽죠. 그러면은 죽은 남편에 따라서 아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서 만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까지를 고려를 한다면은 이 사행에서의 물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사행에서의 물의 의미는 만남과 재생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봐요. 만남과 재생의 의미. 만남과 재생의 의미까지를 볼 수가 있다. 요렇게 실제로 해석을 해요. 실제로 요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행마다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걸 선생님들이 뽑아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삼행에서의 물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행에서의 물은 재생과 만남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재생을 의미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개는 원형적 상징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항상 재생 또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다르긴 한데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2개 남았어요. 2개. 공모도화가와 관련해서 외워야 될 거 2개 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맨 마지막 행에 무엇을 쓰셔야 되느냐? 체념적 태도를 쓰셔야 됩니다. 이 체념적 태도가 나오는 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선생님들 항상 메모를 해놓고 이 시에서는 체념적 태도가 드러나라고 봐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가? 자, 보통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에는 좀 힘을 내보려고 노래를 부르지 않나요? 뭔가 좀 잘해보려고 달라져 보려고 힘을 내려고 노래를 부르죠. 그런데 노래가 끝났는데 체념적 태도면 힘만 더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 문학 중에서 그 마지막에 시적 화자의 대응 태도가 체념적이고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이런 게 더 많으냐, 희망적이고 더 해결해보자 이런 태도가 많으냐라고 하면은 해결해보자, 희망적이다 이런 태도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이 있다? 정서 순화의 기능이 있습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내 슬픔을 정화시켜주는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 더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이하다, 특이하지 않다. 좀 특이한 경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념적이거나 절망적이거나 포기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그러면 이 태도는 시험에서 물어본다. 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체념적인 태도뿐만이 아니라 현실 대응 태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작품일 경우에는 그 태도를 반드시 파악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문학 감상 능력이 만렙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를 읽든 내가 태도를 탁 읊는다. 그러면은 그냥 해법 문학 잡서에 파란 글씨처럼 탁 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외워요, 안 외워요?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건 누구?
맨날 헛다리 잡는 사람들, 맨날 이상한 거 적는 사람들, 혹은 약속된 언어로 못 적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외우는 걸 권해드립니다. 6월까지는 선생님들이 좀 해법문학사합사를 보고 그 표현을 외우시고요. 그 이후에는 내가 그 표현을 쓸 수 있게 연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하나 볼게요. 마지막 하나가 쓸 게 제일 많은데, 얘는 이제 더 이상 출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별시가의 이별시가의 계보예요. 얘가 이제 더 이상은 출제 확률은 없거든요. 근데 학생들 가르칠 때는 좀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아직 학교에 남아 계세요. 그럼 꼭 이거 가르치시고 내신 시험 문제 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외워놓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고대가요. 첫 번째는 어떤 작품이냐? 고대가요, 공모도화가랑 황조가예요. 공모도화가 황조가이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고려가요 가시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하나 낀 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정읍사가 껴요. 그래서 원래는 크게 어떻게 잡냐면은 요 다음으로 뭐를 잡냐면 고려가요로 보통 다 넘어갑니다. 고려가요로 넘어가서 가시리를 잡았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시리를 잡았는데 지금 요 가운데에 뭐를 끼울 때도 있다. 백제노래인 정읍사를 끼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백제노래인 정읍사를 끼울 때가 있다. 그래서 고려가요는 가시리랑 그 다음에 서경별곡을 잡습니다. 서경별곡을 잡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선생님들이 이제 또 황진이의 시조로 바로 넘어가고 싶으실 텐데 보통은 이제 뭐를 잡느냐? 황진이의 시조군을 황진이 시조를 잡죠. 그런데 요 사이에 끼는 애가 뭐가 있냐면은 정지상의 송인입니다. 정지상의 송인은 한시거든요. 한시예요. 그래서 요 한시 송인이 낍니다. 송인이 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시로 넘어오면 누구겠어요? 진달래꽃이겠죠. 근데 이거를 이별시가의 계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한을 나타내는 시의 계보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김소월 이후에 한 명이 더 붙습니다. 누구냐면 박제삼이 붙어요. 현대시에서는 박제삼이 한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울음이 타는 가을강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자, 그래서 요거까지 공모도화가 한편에서 이게 시험 범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도화가를 가르쳐 놓고는 시험 문제 낼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안 됩니다. 낼 게 너무 많다. 자, 굳이 가보겠습니다. 얘도 출제확률이 엄청 높죠. 출제확률이라기보다는 뭐 가르칠 게 많죠. 자, 구지가 구간 등입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짧으니까 좋네요. 배경설화. 후한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이민 3월 개요길 마을 북쪽에 있는 구지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이에 마을 사람들 수백 명이 그곳에 모이니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리기를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 하였다. 구관들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곳이 어디냐 라고 물음에 구지봉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다시 옥황상제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새롭게 세워 임금이 되라 하였으니 천신의 자손이다 라는 얘기죠. 천신의 자손. 너희들은 구지봉의 흙을 팔면서 선생님들 사실 여기 구지봉의 흙을 파다라고 하는 게 농경문화를 떠올리셔야 되고 노동요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노동요였다. 흙을 파면서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어라. 자, 밑줄 치시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어라. 무슨 예술? 원시종합예술. 이렇게 근거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시종합예술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라. 이런 부분을 찾아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노동요였다는 증거를 찾아라 이러면은 흙을 파면서 부분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곧 하늘에서 내려주는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서 춤추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구관들이 그 말을 따라 사람들과 함께 빌면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12일 후에 하늘에서 황금알 6이 내려와 각각 사람으로 변했는데 그중 맨 처음 태어난 사람의 이름을 수로 또는 수릉이라 하여 그가 세운 나라를 대가락 또는 가야국이라고 했고 나머지 5사람도 각각 5가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이 구지가는 뭐예요? 가야국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조가랑 이제 구지가랑 이게 시대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구지가에서는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 게 시험 내용으로
아예 외우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조예요. 1, 2, 3, 4 행위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선생님들이 정해 놓으셔야 되는데 거부가 네, 이름을 부르고 있죠. 호명. 머리를 내어라. 명령. 내어놓지 않으면 네, 가정. 구워서 먹으리. 위협이죠. 얘를 반드시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바로 다음에 실려있는 해가의 구조랑 반드시 비교를 해놔야 됩니다. 해가가 이게 신의 세계를 조금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거기에는 이제 왜 내가 너를 이렇게 위협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이 명령을 하면은 그냥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는 막 신적인 존재한테 명령을 하려고 하니까 이유를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무엇을 찾으셔야 되냐면 원시, 종합, 예술과 노동요의 근거를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노동요의 근거. 그다음에 세 번째를 선생님들이 안 외우시면은 문제를 풀 때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은 쉬운 내용인데 안 외우시면 힘들어 하는 게 주술적 성격이 있는 노래예요. 주술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무언가가 실현이 되게 만드는 노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문학에서는 이 주술적 성격, 주술성을 가진 또 전통이 좀 몇 곡이 있는데요. 어떤 작품들이 이것으로 출제를 보통 하냐면 해가와 처용가 주술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동요를 주술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서동요는 참요의 성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요. 참요는 뭐냐면 이제 남을 모함하여 뭔가를 이루는 노래다. 민요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외우셔야 되는 것은 이 단어. 처음 보는 단어일 수 있는데요. 이 단어를 외워놓을게요. 영신군가. 신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주군을 모시는 노래다라는 얘기예요. 영신군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를 참고로 한번 바로 읽어볼게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구지가에서부터 해가로 화살표를 이은 다음에 그죠? 구비문학의 상호 관련성이라고 써두셔야 되겠죠. 구비문학의 상호 관련성 또는 상호 연관성. 구비문학의 상호 관련성, 상호 연관성. 그러니까 구지가가 원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봤던 누군가가 해가를 지었겠죠. 해가.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남의 안에 훔쳐간 죄 얼마나 크랴. 내 만일 거역하고 내놓지 않는다면 그물로 너를 잡아 구워 먹으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경사를 보시면 후한신라 성덕왕 때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하던 도중 바닷가의 한 정자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해룡이 나타나 그의 아내 수로 부인을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공이 땅을 치며 분통해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옛말에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 했으니 여기 밑줄 쳐야 돼요. 옛말에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 했으니 왜 여기다 밑줄을 치셔야 되냐면은 이게 주술성이에요. 주술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인다 했으니 이런 걸 이제 우리 시험에서 찾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가 주술성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배경설에서 찾아 써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바닷속의 생물인들 어찌 이를 두려워하지 않겠소. 이 지역의 백성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며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 부인을 찾을 것이오 라고 하였다. 공이 그 말대로 하니 과연 용이 부인을 받들고 나와 공에게 도로 바쳤다. 공이 부인에게 바닷속의 사정을 물었더니 부인은 칠보로 된 궁전에 음식은 달고 부드러우며 향기가 있고 깨끗하여 속세의 요리는 아니더라 라고 하였다. 수로 부인의 옷에는 일찍이 맡아보지 못한 향기가 배어 있었다. 수로 부인은 절세 가인이라 깊은 산속이나 커다란 못을 지날 때마다 매번 신에게 잡혀갔다고 한다. 이때 사람들이 부른 노래를 해가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로 부인이 사실은 무당이에요. 무당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무당이다 보니까 이게 누구를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들, 영역을 가진 존재들을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거북이가 데려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네 줄을 이제 구조를 잡아볼게요. 거북아 수로를 내놓아라. 호명을 했고 명령까지 한 줄에 하고 있는 거죠. 호명과 명령입니다. 첫 번째 줄이 호명과 명령. 남의 안에 훔쳐간 죄 얼마나 크랴.
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쓰자면은 명령의 이유죠. 명령의 이유. 그런데 문학자습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명령의 당위성 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의 당위성 부여. 그러니까 당연히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죠. 내 만일 거역하고 내놓지 않는다면 가정 그물로 너를 잡아 구워 먹으리 위협. 그래서 이제 구지가에 비해서 행위도 구체화되어 있긴 하죠. 그물로 너를 잡아 구워 먹겠다. 다음 이제 황조가로 넘어오시면은 유리왕이 불렀는데 얘는 배경설화 먼저 읽어볼게요. 고구려 제2대 유리왕 3년 10월에 왕비 송씨가 죽자 왕은 다시 두 여자를 후실로 맞아들였는데 한 사람은 화이라는 골천 사람의 딸이었고 근데 그 화자가 벼화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치희라는 한나라 사람의 딸이었다라고 되는데 그 치가 꽝치자예요. 그래서 화이가 농경문화, 치희가 수련문화입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사회문화적 배경을 반영을 하면. 두 여자가 사랑 다툼으로 서로 화목하지 못하므로 왕은 양곡에 동궁과 서궁을 짓고 따로 머물게 했다. 그 후 왕이 기산에 사냥을 가서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은 사이에 두 여자가 다툼을 벌였다. 화이가 치에게 너나 한나라 집안의 천한 계집으로 어찌 이리 무례한가 하면서 꾸짖으니 치이는 부끄럽고 분하여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왕은 이 사실을 듣고 말을 채찍질하여 쫓아갔으나 치이는 노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왕이 일찍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마침 나뭇가지에 꾀꼬리들이 모여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 노래를 지어 불렀다. 그래서 이제 활활 나는 저 꾀꼬리 암수정답게 논이는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앞으로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들 뭐냐면은 첫 번째 일단 첫 번째 두 줄과 두 번째 밑에 두 줄 1, 2행과 3, 4행을 묶으셔야 돼요. 그래서 1, 2행은 활활 나는 저 갯꼬리 암수정답게 논이는 풍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경입니다. 선경. 일단 외로울사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고 이미 외로울사에서 시적 화자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죠. 그죠? 시적 화자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후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선경 후정에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출제확률이 있는 것이 어디이냐? 꾀꼬리입니다. 꾀꼬리. 얘는 네,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시적 화자와 처지가 대조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러니까 객관적 상관물은 시적 화자와 처지가 일치하거나 대조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여기는 처지가 대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황조가가 생각보다는 뭐 출제 요소가 별로 없어요. 출제 요소가. 자, 정합사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백제 노래인데 어느 행상인의 아내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선생님들이 그 중세국어를 좀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 시험은 중세국어 형태로 그대로 냅니다. 그래서 학생들 시험은 지금 중세국어를 다 현대어로 바꿔가지고 출제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중세어를 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중세인처럼 읽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달하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치오시라 어기야 어강들이 아으다롱들이 얘는 이제 한 번만 읽었으니까 안 읽을게요. 저제 내려신고요 어기야 준대랄 드디어 올시라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기야 내 가논데 점 그르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중세인처럼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거기 달하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하를 따로 떼야 됩니다. 그래서 높임의 대상에게 붙이는 호격조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를 이미 높이고 있다. 달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미 뽑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황조가는 너무 쓸 게 없어서 안 쓰고. 자, 달하 높이곰 도다샤 되어 있는데 자 선생님들 이제 중세어 좀 배워볼게요. 자, 땡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중세국어에서 강조의 전미사입니다. 강조의 전미사여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앞에 나오는 단어 있죠. 이거를 2번 해주시면 돼요. 2번. 그럼 높이예요. 높이. 그럼 그 밑에 머리곰 나와 있죠. 머리곰. 그럼 걔는 뭐겠습니까? 머리 이래서 헤드 이게 아니라 멀리입니다. 멀리. 그래서 땡땡곰 이거는 땡땡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셔야 되냐면은 리을 쉐라를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얘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뭐뭐 할까 두렵다가 맞는데 얘를 의고형 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고가 아니고 의구형 어미. 무언가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어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뭐 할까 두렵다요. 요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지각할까 두렵다. 그러면은 지각할시라가 되는 거고. 불합격할까봐 두렵다. 이러면은 불합격할시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살찔까봐 두렵다. 이러면 살찔시라. 그래서 학생들이랑 수업할 때도 항상 이거 가지고 한 10문장 정도 써봐라. 이러면 애들이 이제 리을시라를 안 까먹어요. 이제 그렇게 반복 학습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기야 멀리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달림이시여. 이시여가 되는 거죠. 하는. 달림이시여. 높이 돋으시여. 어기야 멀리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걸 쌤들이 뽑아내셔야 되는데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원의 대상입니다. 기원의 대상. 그래서 뭐랑 비교를 하게 되냐면은 원앙생가랑 비교를 하게 돼요. 원앙생가에서는 이 달이 기원의 대상은 맞지만 내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달이 직접적인 소원의 대상이거든요. 멀리 비춰달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원앙생가의 달과 하는 역할을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과 기원의 대상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광명의 상징입니다. 광명의 상징. 그러니까 천지신명 같은 존재라고 보면 돼요. 광명의 상징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임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을 매개로 임에게 뭔가 달빛이라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과 나 사이를, 시적 화자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물이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는 뽑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어기야 어강듀리 아으다롱디리 이건 한 번은 메모를 하셔야 되는데 얘는 지금 염구 조음구예요. 염구 조음구. 요거는 선생님들 제가 고려 가요에 가서 조금 더 많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는 후렴구가 아니라 염구 조음구입니다. 왜냐면 지금 요 시는 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이 구분이 돼야 그 마지막에 오는 거 후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염구 조음구로 봐야 된다. 그다음에 저제는 여래신구요. 이 저제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다도 외워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중세국어에서 여다는 가다예요. go. 그래서 시장 가 계십니까?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서술어라서 그렇습니다. 여다, 해다, 하다 이런 건 좀 외워야 되는데 해다는 생각하다, 여다는 가다. 근데 이 가다가 고의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살아가다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리브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기야 진대를 드디올시라. 진대를 질퍽한 곳을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달이랑 이 진대를 상반되는 화살표로 연결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메모를 하셔야 될 것은 뭐냐? 밝음과 어둠의 대조죠. 대립구조입니다. 밝음과 빛과 어둠의 대립구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잡아 놓으셔야 되는 것은 뭐냐? 달의 의미, 역할인데 얘도 잡아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달과 무엇이 대조가 된다? 진, 대. 근데 이 진대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질퍽한 곳이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진짜 위험한 곳.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여인으로 해석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여인.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으로 위험한 곳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남편에게 위험한 곳이지만 다른 여인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누구에게 위험한 곳이겠습니까? 시적 화자한테 위험한 곳인 거예요. 남편이 얘랑 이제 눈이 맞아갖고 안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기야 내 가는데 점글을 써라. 내가 가는 곳이 저물까봐 두렵습니다. 어느에다 놓고시라는 어디든지 짐을 놓으십시오가 되겠죠. 어디든지 짐을 놓으십시오. 그런데 이때 이 내가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내가 세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남편이에요. 첫 번째는 남편. 그냥 표면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남편. 두 번째는 시적 화자입니다. 딴 여자 만나면 안 되니까 그냥 걷다가 짐을 놓고 쉬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남편과 시적 화자 둘 다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둘 다 위험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로 진짜 연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이걸 둘 다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읍사는 어느 행상이나 안해인데 이 정읍사는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시조의 기원이 됩니다. 얘가 시조의 기원이 돼요. 시조 형식의 기원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뒤에 정리를 따로 해놨거든요. 따로 해놔가지고 거기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볼 건 아니고 여기서는 의미 파악만 되면 되고 시조의 형식은 제가 어디다가 정리를 해놨냐면 혹시 궁금하실까봐
빰빰빰. 오늘 볼 겁니다. 오늘 볼 건데 실어놓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진짜 못 찾겠네. 요거 찾아드리고 제가 쉬는 시간 드릴게요. 56페이지. 교재 56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조의 기원설 해가지고 제가 쭉 정리를 해놔가지고 거의 정업사도 나와 있고 만전춘별사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19채 향가 순서상으로는 정업사가 좀 앞으로 가야 되긴 하겠죠. 근데 19채 향가에서는 아밖에 지금 볼 게 없어가지고 좀 앞으로 빼놓은 상황이라 요거 세 개를 가지고 시조의 기원설 보긴 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본다고? 그럼 여기까지 나간다는 얘기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앞불사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잠깐만 쉬도록 할게요. 저희 25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